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민혁입니다. 부산 남포동 골목 안쪽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지요.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육수를 우려내고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김밥을 말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손님들은 제 떡볶이가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지만 정작 제 가족들은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큰 누나인 민주는 서면에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 큰형인 민수는 해운대에 있는 중형 호텔의 경영이사로 일하면서 늘 저를 내려다보듯 대했지요. 명절 때마다 모이면 누나는 야, 민혁아, 너 아직도 그 분식집이나 하냐? 라고 비웃었고 형은 분식집 사장이라는 게 뭐 자랑할 일이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으면서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부산에서 제법 이름 있는 사업가셨는데 젊은 시절부터 식당 체인을 운영하시며 재산을 모으신 분이셨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저에게 유독 차갑게 대하셨고 큰 기대를 걸지 않으신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혁이는 그냥 작은 장사나 하면서 조용히 살아라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었고 저는 그 말을 따라 분식집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마친 뒤 드디어 유산 분배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세 남매가 모두 모였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을 때 누나와 형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장민주에게는 서면 중심가에 위치한 상가 건물 한 채를 유증한다는 말이 나오자 누나는 활짝 웃으며 역시 아버지라고 외쳤습니다. 그 건물은 시세로 따지면 50억 원은 좋게 넘는 고급 상업 건물이었고 누나의 레스토랑도 그 건물 1층에 들어 있었지요. 이어서 장민수에게는 해운대 소재 호텔 지분 30%를 유증한다는 말이 나왔고 형은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호텔 지분 30%면 적어도 4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재산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왔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민혁에게는 기장군 해안가에 위치한 주택 한 채를 유증한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장 해안가라면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사두셨다가 수십 년째 방치해둔 그 낡은 집을 말하는 건가요? 누나가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어머, 그 폐가 말하는 거예요? 거기 지붕도 무너지고 벽도 금가 있는데? 형도 피식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막내는 그 정도면 됐지, 뭐, 어차피 크게 쓸 일도 없잖아.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해당 주택은 현재 시가로 약 2억 원 정도로 평가되며 건물 상태가 좋지 않아 재건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억 원이라니 누나와 형이 받은 재산의 2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나가 웃으며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민혁아, 그래도 집 한 채 생긴 거 감사하게 생각해. 아버지가 너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주실 수도 있었잖아. 형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너 같은 애가 뭐 큰 재산 받아봤자 관리도 못할 텐데 작은 집 하나 받은 거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누나가 형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도 참 현명하셨어.
애들 능력껏 나눠주신 거잖아. 저는 그날 밤 분식집 주방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평생을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제가 받은 건 쓰러져가는 폐가 한 채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저를 아들로 생각하신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의무감에 최소한의 재산만 남겨주신 걸까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폐가라도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말입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무언가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안고서요. 이틀 뒤 저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구불구불한 길을 한참 올라가자 멀리 낡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담장은 여기저기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제가 물려받은 유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집에 쓸쓸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 바닥은 금이 가 있었고 천장에는 비가 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황량한 풍경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때였습니다. 부엌벽 한쪽이 심하게 금이 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무심코 그 벽을 손으로 밀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벽돌 하나가 뚝 떨어지면서 그 안쪽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벽 틈 사이에 손을 집어넣자 비닐에 꽁꽁 쌓인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보니 작은 검은색 USB 하나와 낡은 통장 한 권이 나왔는데 비닐 포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마치 누군가 최근에 넣어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통장 표지에는 장민혁 귀중이라고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USB에는 빨간 펜으로 절대 혼자 볼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건들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왜 이런 것들을 이 낡은 집 벽 속에 숨겨두셨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USB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고 가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차로 돌아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USB를 컴퓨터에 꽂으니 폴더 하나가 열렸고 그 안에는 민혁에게 MP4라는 영상 파일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파일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는데 이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나서 더블 클릭을 했고 화면이 깜빡이더니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으며 산소 마스크를 옆에 두고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영상 날짜를 보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불과 일주일 전에 촬영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카메라를 향해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혁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그 집을 찾아갔다는 뜻이겠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고 아버지의 눈빛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이 영상을 혼자 볼 거라고 믿는다. 누나나 형한테는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 이건 너만 알아야 하는 비밀이니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숨죽이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기침을 하시더니 다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차갑게 대한 건 다 이유가 있었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를 너무 아껴서였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동안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 누나랑 형은 돈과 명예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너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지. 내가 중학교 때 처음 만들어준 김밥을 아버지가 먹었을 때 그 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 너는 그냥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면서 요리를 했거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아버지 생신에 김밥을 만들어 드렸던 기억이 났는데 아버지는 그때 한 줄만 드시고는 괜찮네라고만 하셨지만 사실은 그 맛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영상에서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미녀가 아버지가 너한테 그 집을 준 건 다 계획이 있어서였어. 그 집 벽 속에 USB랑 통장을 숨겨뒀는데 너라면 분명히 그 집을 직접 확인하러 갈 거라고 믿었거든. 누나나 형은 절대 그런 낡은 집에 발도 안 디딜 테니까. 저는 그제야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제가 그 폐가를 찾아가서 이 비밀을 발견하도록 계획하셨던 겁니다. 통장을 열어봐라. 거기엔 내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돈이 들어있어. 그리고 이 USB 안에는 또 다른 파일이 하나 더 있는데 비밀 레시피라는 파일이야. 그건 아버지가 평생 연구한 음식 레시피들이란다. 저는 얼른 폴더를 다시 확인했고 과연 비밀 레시피 PDF라는 파일이 하나 더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영상에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레시피들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 식당을 할 때 개발했던 것들인데 너무 특별해서 함부로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내 분식집 떡볶이를 먹어보고 나서 확신했지. 이 레시피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말이야. 너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음식을 만들거든.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에 박혔고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녀가 누나와 형에게 준 재산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어. 하지만 너한테 주는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야. 이건 아버지의 꿈이고 아버지의 영혼이야. 그 폐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내 꿈을 펼쳐라. 통장에 있는 돈으로 시작하고 아버지의 레시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너라면 할 수 있어. 아버지는 항상 널 믿었단다. 그리고 아버지는 힘없이 손을 흔드시며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으셨고 영상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검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통장을 여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통장을 펼치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잔액은 50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세어봤지만 분명히 50억이 맞았습니다. 누나가 받은 건물, 형이 받은 호텔 지분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차 안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큰 재산을 저에게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오직 저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날 저는 차 안에서 밤새도록 비밀 레시피 파일을 읽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아버지께서 평생 연구하신 120가지가 넘는 레시피가 담겨 있었는데 각각의 레시피마다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이 음식은 외로운 사람에게, 이 음식은 지친 사람에게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음식을 연구하셨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떡볶이, 힐링 김밥, 위로의 우동 같은 메뉴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식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폐가를 부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서 아버지의 꿈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진짜 후계자로 선택하신 이유를 제가 단순한 분식집 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건축설계사무소에 전화를 걸었고, 그날부터 저의 인생 역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USB를 발견한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아버지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비밀 레시피 파일을 꼼꼼히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철학과 열정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식집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새로운 메뉴를 구상했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레시피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할지 고민했습니다. 평생을 무시당하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아버지가 선택한 진짜 후계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설계사무소 대표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건축가는 폐가 사진들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상태면 보수보다는 철거 후 신축이 나을 것 같은데요. 구조 자체가 너무 낡아서 살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집의 뼈대는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이 집에는 제 아버지의 혼이 담겨 있거든요. 외관은 완전히 새롭게 바꾸되 집의 본래 구조와 정신만큼은 지켜주세요. 건축가는 제 눈빛을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다가 보이는 이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프리미엄 공간으로 설계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통장에서 계약금 5억 원을 송금했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아버지의 레시피를 하나하나 직접 테스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분식집 주방에서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어 보면서 조금씩 제 스타일로 변형시켰습니다. 아버지의 프리미엄 떡볶이 레시피는 일반 떡볶이와는 차원이 달랐는데, 사골과 멸치를 12시간 동안 우려낸 육수에 20가지가 넘는 천연 양념을 배합해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맛을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는데, 떡볶이 하나에서 이렇게 깊고 풍부한 맛이 날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매운맛이 아니라 달콤함, 감칠맛, 은은한 깊이가 입안에서 층층이 느껴졌고, 한 입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저는 그 떡볶이를 분식집 단골 손님 몇 분께 조심스럽게 시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랫동안 제 가게를 찾아주신 70대 할머니 한 분은 한 젓가락 드시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맛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맛이 나네요. 따뜻하고 정겨운 맛이 나서 가슴이 뭉클해요. 그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음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음식이었던 겁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같이 이런 떡볶이는 처음 먹어본다, 값을 2배로 받아도 아깝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레시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석 달 후 기장 폐가의 리모델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는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낡고 쓰러져 가던 집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바다를 향해 활짝 열린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전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에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였고 외벽은 자연스러운 목재와 하얀 석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민혁의 집이라는 간판이 아버지의 손글씨체로 새겨져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건축가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기존 건물의 기둥과 대들보는 최대한 살렸고 내부는 프리미엄 다이닝 공간으로 설계했습니다. 손님들이 바다를 보며 식사할 수 있도록 좌석 배치를 했고요. 내부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천장은 높게 트여 있어서 개방감이 있었고 따뜻한 조명이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주방은 손님들이 조리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오픈 키친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최신식 조리 기구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좌석은 총 30석으로 여유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바다를 향한 창가 자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이건 분식집이 아니라 레스토랑이잖아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건축가가 웃었습니다. 사장님이 원하신 게 프리미엄 분식 공간이라고 하셨잖아요. 분식이라는 음식을 고급스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공간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구석구석을 살펴봤는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 완성된 주방에서 혼자 아버지의 레시피를 하나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프리미엄 떡볶이, 힐링 김밥, 위로의 우동, 그리고 아버지께서 마음을 어루만지는 만두라고 이름 붙인 특별한 만두까지 차례차례 만들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이 음식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레시피들을 연구하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아버지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텅 빈 홀을 향해 조용히 말하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마케팅 전문가도 한 명 고용했습니다. 젊은 여성 마케터는 제 콘셉트를 듣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경험과 스토리를 원하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공간에서 프리미엄 분식을 먹는다는 콘셉트, 게다가 창업자의 아버지가 평생 연구한 비밀 레시피라는 스토리까지 있으면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녀는 오픈 전부터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해 조금씩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관심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오픈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한 달 후인 5월 15일 바다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누나나 형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가 남포동 골목에서 작은 분식집이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가끔 전화를 걸어와서는 야, 너 폐가는 처리했냐? 그냥 헐값에 팔아버려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네, 알아서 하고 있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곧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픈 당일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 때문에 한숨도 제대로 못 잔 채로 기장에 있는 가게로 향했는데 차를 몰고 가면서도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서 평생 준비하신 꿈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오는 것이었고 저는 그 꿈을 이어받아 현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게에 도착해서 주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는데 사골과 멸치, 다시마를 정성스럽게 넣고 불을 켜면서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만 저를 지켜봐 주세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정식 오픈 1시간 전부터 이미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미리 소문이 난 덕분에 부산 시내는 물론이고 서울에서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과 맛집 블로거들이 카메라를 들고 건물 외관을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마케터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인스타그램 실시간 검색어에 민혁의 집이 올라왔어요. 오픈 전부터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저는 유리문 너머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긴장했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레시피라면 분명히 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11시 정각,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혁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손님은 30대로 보이는 젊은 부부였는데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들어오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멋진데요? 분식집이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 같아요. 손님들을 창가 자리로 안내하고 메뉴판을 건넸는데 메뉴는 심플하게 5가지만 준비했습니다. 프리미엄 로제 떡볶이 18,000원, 힐링 김밥 세트 15,000원, 위로의 해물 우동 16,000원, 마음을 어루만지는 왕만두 22,000원, 그리고 아버지의 특제 순대 세트 20,000원이었습니다. 가격을 보고 놀라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한번 맛을 보고 나면 절대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프리미엄 로제 떡볶이 하나요. 그리고 김밥 세트도 하나 주세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12시간 우려낸 육수에 아버지의 비밀 양념을 넣고 떡을 익히면서 마지막에 프리미엄 크림을 살짝 섞어 로제 소스를 완성했습니다. 떡볶이 위에는 신선한 모차렐라 치즈를 올리고 토치로 살짝 그을려서 고소한 향이 나도록 했으며 옆에는 직접 만든 피클과 달걀찜을 곁들였습니다. 김밥은 일반 김밥과 달리 참치, 연어, 아보카도가 들어간 프리미엄 재료로 만들었고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썰어서 특제 간장 소스와 함께 내보냈습니다. 오픈 키친 너머로 손님들이 제 조리 과정을 지켜보는 게 느껴졌고 저는 더욱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내가자 부부의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떡볶이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에요? 떡볶이가 이렇게 부드럽고 크리미할 수가 있어요? 아내도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감탄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예술이야. 김밥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섬세한 맛이 느껴지다니. 두 사람은 음식을 먹는 내내 행복한 표정을 지었고 다 먹고 나서는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최고였어요. 이 가게 대박 날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한테 꼭 소개할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레시피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순식간에 만석이 되었고 밖에는 200m가 넘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사진과 리뷰들 덕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는데 부산 떡볶이, 혁명, 평생 먹어본 분식 중 최고, 값이 아깝지 않은 맛이라는 극찬에 쏟아졌습니다. 한 유명 맛집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민혁의 집은 단순한 분식집이 아니다.
이곳은 음식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바다를 바라보며 먹는 프리미엄 떡볶이 한 그릇에서 위로와 행복을 동시에 느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경험이고 예술이다. 그 리뷰는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했고 댓글에는 꼭 가보고 싶다.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반응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 시간까지 쉴 틈 없이 주문이 밀려 들어왔고 저는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는데 손님들의 행복한 얼굴을 볼 때마다 오히려 에너지가 솟아났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떡볶이를 드시다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장님, 이 음식 속에 진심이 느껴지네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아버지께서 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음식을 강조하셨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고 행복을 전달하는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오픈 첫날 매출은 무려 85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30석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에서 하루에 이런 매출이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고 언론은 분식계의 혁명, 장민혁 신드롬이라고 떠들썩하게 보도했습니다. 문을 닫고 정리를 하면서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첫날이 성공적이었어요. 손님들이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지만 아버지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오픈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민혁의 집은 부산을 넘어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약은 한 달 전부터 꽉 차 있었고 서울과 제주도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으며 TV 방송국에서는 취재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전국 맛집 탐방 코너에 저를 초대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경제신문에서는 분식계의 혁명을 일으킨 청년 사업가라는 제목으로 저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매출은 한 달에 2억 원을 넘어섰고 프랜차이즈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는데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해서 모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고 철학을 확립한 뒤에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레시피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만은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소식은 제가 원하지 않아도 가족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식집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혁아, 너 요즘 뉴스에 나오던데? 기장에 가게 차렸다며?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놀라움이 섞여 있었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누나. 아버지께서 주신 그 폐가를 고쳐서 가게를 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누나가 헛웃음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 폐가를 고쳐서? 거기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너 어디서 그런 돈을 구했어?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누나가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냥 제가 알아서 했어요. 누나는 뭔가 더 캐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적당히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혁아, 형이랑 한번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저는 형을 만나러 해운대에 있는 한 카페로 갔는데 형의 표정이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자신만만하고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초췌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혁아, 사실은 말이야, 형이 요즘 좀 힘들어. 호텔 경영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 저는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형, 아버지께서 호텔 지분을 물려주셨잖아요. 그걸로도 힘든 거예요? 형은 한숨을 깊게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분만 받아서는 안 되더라. 경영 노하우도 없고 직원들도 날 무시하고 솔직히 말하면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어.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누나와 형에게 준 재산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독이 든 성배였던 겁니다. 건물과 호텔 지분은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엄청난 능력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누나와 형은 그저 재산만 탐냈지 그것을 지켜낼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미녀가 내가 요즘 잘 나간다는 소문 들었어. 혹시 형한테 조언 좀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투자라도 좀. 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 제 사업 키우기도 바빠요. 그리고 형이 받으신 재산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진심을 담아서 하셔야 해요. 형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달이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누나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적자로 돌아섰고 결국 건물 월세를 내지 못해 폐업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형의 호텔도 투자자들이 지분을 회수하면서 경영권을 잃게 되었고 형은 사실상 호텔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반면에 저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는데 2번째 매장을 서울 강남에 열었고 오픈 첫날부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언론에서는 장민혁 신드롬, 분식의 명가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고 저는 30대 청년 사업가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와 형이 함께 민혁의 집 본점을 찾아왔습니다. 영업이 끝난 저녁 시간이었는데 2 사람은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나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형은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한 채로 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자 누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녀가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고 3 사람은 창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녀가 미안해. 우리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그동안 너를 무시하고 깔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대했잖아. 형도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미녀가 형도 정말 미안하다. 사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왜 너한테 그 집을 주셨는지 이제 알겠어. 아버지는 우리가 아니라 너를 진짜 후계자로 보셨던 거야. 우리는 그냥 돈만 탐냈지만 너는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 누나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녀가 우리 도와줄 수 있니? 우리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처럼 진심을 담아서 일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저는 2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생 저를 무시했던 가족들을 과연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버지께서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형,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가족이 아니라 직원으로 대할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해요. 주방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하고 손님들을 직접 대하면서 진짜 서비스가 뭔지 배워야 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누나와 형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녀가.
우리 뭐든지 할게. 제발 기회를 줘. 그날부터 누나와 형은 정말로 민혁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홀서빙을 맡았고 형은 주방 보조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어했지만 점점 진심을 담아 일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미소 짓고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배워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는데 예전의 교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과 따뜻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누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민혁아, 이제 알겠어. 아버지께서 왜 너한테 가장 큰 재산을 주셨는지.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였어. 1년 후 저는 전국에 10개의 매장을 오픈했고 민혁의 집은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미엄 분식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출은 연 100억 원을 넘어섰고 해외에서도 프랜차이즈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이제 직원 교육 담당 이사가 되었고 형은 주방장으로 성장해서 새로운 메뉴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남매는 이제 진짜 가족이자 동료가 되어 함께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본점 테라스에 홀로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아버지의 유산은 결국 진짜 주인을 찾았고 그 유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누나와 형도 진심을 알게 되었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어루만졌고 저는 아버지께서 제 곁에서 미소 짓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패가 한 채로 시작된 제 이야기는 이렇게 가족의 화해와 성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제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